테슬라 전기차 전쟁의 설계자. 요약 내용. 테슬라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하게 된다. 2003년 설립된 테슬라는 단순하지만 대담한 비전을 세웠는데, 실리콘밸리의 정신으로 자동차 업계에 맞서 더 빠르고 섹시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설립 초기,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기차로 수익을 내기까지 지옥과 같은 15년을 겪었다. 테슬라는 경쟁사의 견제, 투자자들의 압력,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의 신봉에 오르락내리락했다. 또 CEO인 일론 머스크는 공공의 타깃이 되었고, 자신의 돈으로 설립한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의 경험과 교훈을 100년 역사의 자동차 제조사에 적용해 이 업계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다른 자동차 강자들은 이를 악물고 전기차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예를 들어 제너럴 모터스와 폭스바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순수 전기 자동차 개발에 투자하기로 방향을 틀었고,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업체를 확보하려고 서둘렀다. 이는 테슬라의 전략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여느 자동차 업체 경영진과 달리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기업들을 모방한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취소하면 된다고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스타트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를 써야 하는 신생 자동차 제조사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다. 머스크는 한 번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으로 수월하게 이어진다고 굳게 믿었다. 다양한 모델을 연이어 출시하고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을 보란듯이 무너뜨리면서 그런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 이 책은 모두가 실패를 예견하는 상황에서 승리를 쟁취한 테슬라의 험난했던 성공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테슬라가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여 파산 직전에 직면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의 자금 조달, 그리고 전기차 제조의 문제점들을 돌파하는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면서 테슬라를 세운 괴짜들과 혁신가들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고 미래를 바꿔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테슬라 전기차 전쟁의 설계자 팀 히긴스 지음. 일부 더없이 비싼 자동차. 소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잘 될지도 모르지. 2003년 어느 여름날 제이비 스트라우벨은 전기차 생각에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태양광을 이용하는 연구차인 솔라카 연구팀이 그날 저녁 시카고를 출발해서 주행을 마치고 곧장 그의 집에 모였다. 그 모임은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스트라우벨은 모교 연구팀의 맏형을 자처했고, 그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들과 공통 관심사가 있었다. 유년 시절부터 품어온 꿈, 바로 전기로 구동하는 차를 발명하겠다는 포부였다. 스트라우벨은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기존 배터리가 납산을 사용하여 무거운 데다 용량이 크지 않아 30km가량 주행하고 나면 충전소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스트라우벨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 스탠퍼드 연구팀 소속의 진 베르디체프스키라는 젊은이도 배터리에 관심이 많았고,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스트라우벨의 구상에 깊이 매료되었다. 한편 스트라우벨은 대학교 3학년 여름 교수의 소개로 자동차 스타트업인 로젠모터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오염물질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혼합형 전기 동력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휘발유 터보 발전기에
플라이휠을 장착하려고 했다. 스트라우벨은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 발을 들였고 헤럴드 로젠 수하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가고 스트라우벨은 학교로 돌아가서 자동차 전자부품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그는 원격으로 로젠의 일을 계속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로젠의 회사가 폐업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로젠 모터스는 거의 2,500만 달러를 날린 셈이었다. 스탠퍼드 대학교로 돌아온 후에 스트라우벨은 친구 대여섯과 함께 캠퍼스 바깥에 작은 집을 빌렸다. 로젠이 키운 플라이휠 구상이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하다는 주장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그는 차고에서 중고 포르쉐 944를 순수 배터리 구동 차량으로 개조했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엉성하긴 해도 납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번아웃과 함께 엄청난 순간 가속도를 선보였다. 모터를 손상하거나 배터리를 과열시키지 않고도 충분한 동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는 일이 관건이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 연구를 이어가던 중 앨런 코콘이라는 엔지니어를 알게 되었다. 그는 제너럴 모터스에서 실패한 전기차인 EV1 프로젝트의 독급업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또 그는 당시 홈카 애호가들이 선호하던 키트카를 이용해서 유리 섬유 프레임으로 차대가 낮은 2인승 로드스터를 구현했다. 그리고 휘발유 엔진이 아닌 납산 배터리를 자동차 문에 설치해서 동력원으로 사용했다. 이후 스트라우벨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와 실리콘밸리를 오가면서 코코니의 사업장을 자주 들르다가 코코니의 구상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지난 2003년 여름밤에 스탠퍼드 대학교 태양광 자동차 연구팀과 열띤 토론을 벌였던 크로스컨트리 자동차에 관한 아이디어를 코코니에게 제안했는데 이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배터리를 약 1만 개 연결해야 하고 비용은 약 1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코코니는 스트라우벨을 영입하고 싶었지만 그럴 재정적 여력이 없었다. 스트라우벨 역시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스트라우벨은 한 사업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스트라우벨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수업을 여러 개 수강하다가 당시 32세였던 머스크의 강연도 듣게 되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 그는 머스크와 직접 대화를 나누려고 머스크를 따라갔다. 그는 우주항공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은 로젠과 아는 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머스크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 보려고 스트라우벨은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는 본인의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 AC 프로펄전이라는 업체와 협력하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다. 이 시도가 성공해야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스트라우벨은 별다른 기대 없이 건넨 말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저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다. 스트라우벨은 드디어 이상을 함께 공유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스페이스X 공장을 나왔다. 점심 식사 후에 그는 머스크에게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하는 자동차의 실내를 보고 싶다면 AC 프로펄전에 연락해보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머스크는 스트라우벨에게 장거리 운행 시제품에 1만 달러를 기부하고 싶다면서 AC 프로펄전에 연락해보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또 머스크는 이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실현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소 제목입니다. EV1의 유령. 테슬라 모터스를 처음 시작한 당사자는 일론 머스크도 제이비 스트라우벨도 아니었다. 처음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틴 에버하드였다. 엔지니어인 에버하드는 이론상 전기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총량과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비교한 값인 연료 효율성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앞으로 전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행히 에버하드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카스너는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시장에 처음 선보인 EV1을 대여해 보고는 전기 자동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차량의 무게와 효율성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였다. EV1은 배터리팩 무게만 0.5톤이었는데 당시 세단이 1.5톤인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게다가 배터리팩이 차량 중앙에 설치되는 터라 2인승 좌석 사이에 작은 벽처럼 튀어나와서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에버하드는 차의 가속 능력에 몹시 감탄했다. 페달을 살짝 밟기만 해도 순식간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에버하드는 외관에 원하는 매끈한 느낌이 없어서 그다지 탐탁스럽지 않았다. 아무튼 에버하드가 어떻게 생각하건 EV1은 이미 사라질 운명이었다.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를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 짓고 차량을 모두 회수하며 생산 라인을 없애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카스너가 이웃에 사는 톰 게이지를 언급하며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AC 프로펄전이라는 회사를 통해 EV1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창기 엔지니어였다고 에버하드에게 일러주었다. 앨런 코코니가 T0라고 이름 붙인 전기차도 AC 프로펄전 사업장에서 탄생한 차량이었다. 에버하드는 그 점에 관해 읽어본 후에 직접 확인하려고 곧장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AC 프로펄전에 도착해보니 코코니와 게이지는 T0 세대를 생산 완료해서 2대를 이미 판매했다. 판매 가격은 한 대에 12만 달러였다. 그러나 EV1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T0 역시 배터리가 부피도 크고 값비싸다는 제약이 있었다. 그 문제를 놓고 한창 대화를 나누던 중 에버하드는 전자책 사업을 하면서 친숙해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안했는데 일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코코니는 황급히 회의를 마무리했다. 에버하드가 돌아왔을 때 코코니는 그에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사실 두 사람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이 더 저렴한데 성능은 더 우수했다. 코코니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셀을 대량으로 연결해서 배터리팩을 만드는 발상을 시험해 보았다. 우선 배터리 60개를 연결해 보았다. 그러고 나서 T0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면 좋겠다고 적극 제안했다. 코코니의 생각대로 T0의 납산 배터리를 노트북에 쓰이는 저렴한 배터리 6,800개로 교체할 수 있다면 훨씬 가볍고 주행거리도 긴 성능 좋은 자동차가 완성되는 터였다. 유일한 문제점은 AC 프로펄전의 자금이 바닥났다는 것이었다. 에버하드는 T0를 원했기에 일단 10만 달러를 지급했고 T0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해서 계속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15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후 에버하드는 고급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확신하고 친구인 마크 타페닝에게 테슬라 모터스라는 회사를 함께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2003년 7월 1일 델라웨어에 회사를 등록했고 자동차 업계에 뛰어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두 사람 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점을 큰 자산으로 여겼다. 근래 자동차 업계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랫동안 자동차 회사는 부품 계열사가 제공하는 부품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수직통합 방식을 고수했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려면 부품 계열사를 회사와 분리해서 각자 도생하게끔 조치해야 했다. 이 형국을 지켜본 에버하드는 테슬라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스포츠카의 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게다가 자동차를 직접 제작할 필요도 없었다. 누보 미디어에서 전자책 리더기를 만들 때도 두 사람이 직접 제품을 조립하진 않았다. 소비자용 전자제품 업체가 대개 그렇듯이 이들도 제3자에게 외주로 작업을 맡겼다. 자동차 업계에는 외주업체가 거의 없었지만 다행히 영국의 스포츠카 제조사인 로터스가 외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로터스는 얼마 전에 로드스터 앨리스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테슬라가 앨리스를 몇 대 구입해서 로터스의 디자인을 독특하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한 다음 기존 엔진을 코코니가 제작한 전기모터용 엔진으로 바꾸면 고급 전기 스포츠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에버하드는 실리콘밸리에서 쌓은 경험과 교훈을 100년 역사의 자동차 제조사에 적용해서 이 업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방안을 고심했다. 2003년 9월 AC 프로펄전은 에버하드가 의뢰한 차량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신형 티제로는 무게가 226kg이나 줄었고 시속 98km까지 순간 가속하는 시간도 3.6초나 단축되었고 한 차례 충전으로 482km를 주행할 수 있었다. 에버하드는 아마추어 카 레이서인 이안 라이트에게 시범 주행을 부탁했다. 라이트는 이런 자동차는 경험하지 못했다며 놀라워했다. 라이트는 곧 구상하던 스타트업을 버리고 에버하드와 탑해닝에게 합류했다. 한편 여러 점들에서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에버하드의 포부와 잘 맞아떨어졌지만 티제로는 게이지와 코코니에게 전혀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그들은 배터리 신기술로 일상생활에 적합한 전기자동차를 만들고자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 해당 기술로 레이싱카부터 출퇴근 자가용까지 모두 가능한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었다. 양측이 함께 큰 진전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기였다. 게이지와 에버하드는 동업은 어렵지만 적어도 협업은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에버하드는 자신이 개발하려고 하는 로드스터에 들어갈 모터와 전자부품을 게이지에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독점 거래는 아니고 AC 프로펄전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 둘은 자동차를 생산할 만한 자금이 없었는데 AC 프로펄전은 스트라우벨의 추천을 받고 즉각 일론 머스크를 투자자 후보로 거론했다. 그러던 중 2004년 3월 말 에버하드는 게이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게이지가 일론 머스크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다. 당시 머스크는 게이지에게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려면 고급 모델로 시작해서 점차 대중화하며 단계를 낮추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에버하드의 소신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였다. 하지만 게이지와 코코니는 이런 방식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테슬라의 팀과 머스크는 방향이 거의 같았기에 신속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머스크는 해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조건을 내걸었다. 자신이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렇게 거래는 마무리되었다. 초기 투자금 650만 달러 중에서 머스크가 635만 달러를 내놓았다. 에버하드는 7만 5천 달러를 냈고 나머지는 소액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머스크가 CEO를 맡았고 탑해닝이 사장에 라이트가 최고 운영 책임자의 이름을 올렸다. 율러와 버나드 채도 이사회에 합류했다. 소 제목입니다. 불장난. 2003년 초에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스트라우벨은 한 차례만 충전해도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배터리팩을 만들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를 연결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자신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과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2004년에 마틴 에버하드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놀랐다. 에버하드는 최근에 테슬라 모터스라는 전기자동차 회사를 시작했다면서 스트라우벨에게 함께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스트라우벨은 에버하드, 마크 타페닝, 이안 라이트를 한자리에서 만났다. 당시 테슬라의 과제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할 때 사용할 시운전 차량, 곧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었다. 로터스 자동차의 차체에 AC 프로펄전의 전기 모터를 탑재한 다음 노트북용 배터리 수천 개를 연결해서 동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만약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면 투자자들에게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또다시 투자를 받아내어 로터스에서 본격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실제 자동차를 개발할 생각이었다. 스트라우벨은 테슬라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고 엔지니어로 채용되었다. 그 밖에도 이미 에버하드는 친구나 노보미디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테슬라로 영입하고 있었는데 이 노력은 자동차 제조사로서 전자제품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각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타페닝은 사장이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을 때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하고 최고 재무책임자 역할도 맡아야 했다. 라이트는 엔지니어를 감독하기로 했고 에버하드의 이웃사촌인 라퍼버가 배터리 개발을 진행했다. 그런데 서서히 팀 분위기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팀원은 스트라우베리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 팀원을 늘려나가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해서 라이트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라이트는 스트라우베라고만 부딪히는 게 아니었다. 결국 라이트가 해고되었다. 한편 에버하드는 배터리팩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LG화학에서 7,000개의 배터리를 확보했고 그의 봄의 모두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 자동차가 거의 완성된 것이다. 스트라우벨은 로드스터에 올라타서 엔지니어와 대화하려고 창문을 내렸다. 출발 시간이 되자 그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차는 창고가 쭉 늘어선 거리로 곧장 내달렸다. 다들 엄청난 순간 가속도에 깜짝 놀랐다. 차를 바라보던 에버하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테슬라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성공의 희열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머스크도 이런 진전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거의 1년 전에 에버하드가 영국에 다녀와서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머스크는 속상했지만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이들이 2차 투자자 모집에서 목표로 잡은 투자금 1,300만 달러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2차 모집에서는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를 비롯한 새로운 투자자도 등장했다. 스트라우벨은 노고를 평가받아서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승진했다. 그런데 이들이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이 회사의 사활을 가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LG화학이 충격에 휩싸인 채 테슬라의 배터리를 반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기 때문이었다. 배터리 업계는 새를 잘못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LG화학은 스타트업이 자사 배터리를 대량 구매해서 차 한 대에 모두 장착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배터리세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LG화학은 이 실험의 화재 위험이 높아서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에버하드는 LG화학의 요청을 무시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한다는 발상은 수많은 사상가의 업적에 비할 만큼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제 테슬라의 놀라운 혁신을 완성하려면 자동차를 시한폭탄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이 배터리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스트라우벨은 한 가지 해결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배터리 셀이 뜨거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에 도달하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승산이 있었다. 시행착오 끝에 배터리 셀 사이를 몇 밀리미터 간격으로 띄우고 액체를 채운 튜브 사이에 밀어넣은 다음 배터리 팩 안에 미네랄 혼합물을 넣어서 발열 시스템을 완성했다. 결함 있는 배터리 셀이 과열되더라도 에너지가 인접한 셀로 분산되므로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원리였다. 소제목입니다. 미스터 테슬라. 머스크는 성대한 파티를 열어서 로드스터를 공개하려고 나섰다. 파티 장소는 샌타모니카 공항으로 결정지었다. 공개 당일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가 경납고 밖으로 나왔다. 차체에는 소음이 거의 없었다. 스트라우베리 운전석에 앉았고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옆에 탔다.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가 어서 속도를 높여봐요라고 소리쳤지만 스트라우벨은 묵묵히 기다렸다. 공항 활주로를 향해 차를 먼저 세워야만 나중에 차가 내달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원하는 위치에 도착하는 순간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그러자 로드스터에 금세 속도가 붙었다. 모터에서는 우주선에서나 나올 것 같은 굉음이 터졌다. 순식간에 먼지 구름과 타이어 소리만 남긴 채 차는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시승은 대성공이었다. 순식간에 고속 주행 상태로 진입해서 날아갈 듯한 속도를 유지했다. 이 점은 어떤 영업사원도 달성할 수 없는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예약자는 이미 20명을 넘어섰다. 그들은 작은 현금 상자에 1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밀어 넣었다. 로드스터의 등장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에버하드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블랙베리 광고에 나오는가 하면 투데이에 출연했고 콘퍼런스에서 정기적으로 연설하며 자동차의 미래를 둘러싼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표현했다. 그는 테슬라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다. 아내는 결혼 선물이라면서 미스터 테슬라라고 쓰인 자동차 번호판을 내밀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드스터를 생산하는 일만 남았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지만 머스크의 요구사항은 자꾸만 늘어났다. 머스크는 불만스러운 요소가 눈에 띄었고 거침없이 변경사항을 지적했다. 하지만 에버하드도 물러서지 않았다. 테슬라가 계획대로 2007년 여름에 생산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부터 개선하고 나서 대시보드로 넘어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테슬라는 직원 수를 계속 늘려나갔다. 2006년 말이 되자 직원들은 모두 에버하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사무실에 주저앉아 있거나 손가락으로 턱수염을 베베꼬면서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늦은 밤에는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이사회 임원인 로리 욜러에게 전화를 걸어서 머스크가 이것저것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자신을 강하게 압박한다고 호소했다. 머스크는 로드스터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들었다. 그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 지나친 면이 있었다. 에버하드는 욜러에게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2006년 11월 이사회 이후 몇 주 후에 머스크는 로터스를 방문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에버하드는 오지 않았다. 소제목입니다. 맨 인 블랙.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테슬라에 투자하기 6년 전에 시카고에서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에 있었는데 그 여행은 그라시아스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전기 자동차 제조사의 운명까지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어느 봄날 그는 저녁 시간에 맞춰 들레몽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4년 전부터 소규모 산업 공장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인수한 공장을 살펴보러 온 참이었다. 공장 관리자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인 팀 와킨스가 합류했다. 식사를 끝내고 공장 관리자와 와킨스는 그라시아스를 새 공장으로 안내했다. 토요일 늦은 저녁은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장 설비를 둘러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라시아스는 어두운 공장에서 새어나오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불을 켜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도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중요한 건 공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혁신가였다.
그라시아스는 몇 달 동안 와킨스를 설득해서 MG 캐피털로 영입했고, 그에 힘입어 미국 전역에 있는 자신의 공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7년에 머스크가 그라시아스에게 손을 내민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당시 테슬라는 분명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같은 해에 그라시아스는 이사회에 합류했고, 에버하드가 날로 성장하는 회사를 경영하느라 힘겨워하는 것도 알아차렸다. 창업자는 이 형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라시아스와 와킨스는 그 부분에 힘을 보태줄 적임자였다. 머스크는 두 사람이 장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테슬라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주기를 원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이 창업자의 능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는 일은 드문 현상이 아니었다. 에버하드도 2007년에 그런 역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에버하드는 물론 머스크도 그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CEO를 영입하고 최고 재무책임자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처음 회사를 세울 때도 언젠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리라고 짐작했다. 이렇게 하면 에버하드는 로드스터의 뒤를 잇는 테슬라의 신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8월 7일에 머스크는 언론 단체의 연사로 초청되어 로스앤젤레스로 간 에버하드에게 전화를 걸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CEO를 에버하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임시 CEO는 최근에 와서 테슬라에 투자한 마이클 마크스가 맡기로 했다. 에버하드가 CEO에서 사장으로 강등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그 일로 직원들이 양측으로 갈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에버하드와 오랫동안 친분을 쌓은 직원들은 그를 열렬히 지지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또 다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2부 최고의 자동차 소제목입니다. 특수부대 2009년 1월 중순에 머스크는 기지를 발휘해서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나 여전히 파산 위험이 남아 있었다. CEO로 재직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세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해내느라 애를 먹었다.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면 로드스터를 계속 생산해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했고, 구상 중인 모델 S를 실현할 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운영할 자금도 마련해야 했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모델 S는 생산비가 약 5만 달러 수준이고 로드스터보다 더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었기에 적은 액수라도 지원해달라고 에너지 부처를 설득하기에 딱 좋았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할 길이 가시화되고 곧 차량 공급을 앞두고 있었기에 테슬라는 재정비가 필요했다. 사실 머스크는 전기차가 모든 면에서 휘발유 자동차보다 훨씬 나은 경험을 선사한다고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 관행이나 예전 제작 방식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팀을 꾸려야 했다. 모델 S를 생산하려면 차량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작, 판매까지 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처리할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나아가 한 달에 20대가 아니라 매달 2,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터 롤린슨이 테슬라에 입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머스크가 그를 스페이스X로 초대했다. 그 전에 롤린스는 디트로이트로 가서 모델 S를 맡은 팀을 둘러보았다. 마틴 에버하드가 재직하던 시절의 머스크는 이미 그 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여전히 그 팀이 남아서 모델 S 작업을 맡고 있었다. 롤린스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머스크가 머릿속에 그리는 모델 S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머스크의 목표는 명확했다. 콤팩트 세단인 3 시리즈와 대형 세단인 7 시리즈의 중간 크기인 BMW의 인기 중형 세단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롤린스는 모델 S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확인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타깝지만 그 프로젝트는 중단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롤린슨을 쳐다보며 전부 다 중단하라고요? 라고 되물었다. 그는 강한 어조로 네, 전부 다요. 라고 대답했다. 머스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롤린슨은 조금 불안해졌다. 머스크는 다시 롤린슨과 눈을 맞추더니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롤린스는 머릿속으로 얼른 자신의 역할을 다시 따져보았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다른 업무를 다 제쳐두고 여기에 매달려야 할 것 같았다. 한편 머스크는 다임러 에이지에 투자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다임러 에이지는 다른 자동차 업체의 프로젝트를 컨설팅해주는 MB테크라는 부서를 별도로 꾸리고 있었다. 롤린스는 MB테크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지켜보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머스크가 롤린슨에게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어? 하고 물었다. 롤린스는 프레젠테이션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속내를 다 드러냈다. 그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나 MB테크 팀은 롤린슨의 의견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롤린스는 머스크가 예전에 공식 석상에서 한 말 맞다나 차량 구조의 디자인에 배터리팩을 포함하려면 차량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론적으로 보면 배터리팩이 차량 충돌의 충격을 견디는데 오히려 큰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 후 며칠간 머스크는 양측 주장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다. 테슬라 내부에서도 롤린슨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대형 제조사는 시장 조사나 프로토타입을 단계별로 제작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매우 중시했으나 롤린슨은 그런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려 했다. 그는 각종 실험을 최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과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에 롤린스는 디트로이트에 가서 MB테크 책임자를 만났다. 그러고는 바닥에 앉아서 각 부품이 전기자동차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쳐 65가지 부품을 살펴본 뒤에야 책임자는 롤린슨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 정도면 충분하며 당신 말이 옳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머스크에게 전화를 걸어 자사의 제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롤린슨의 무대가 활짝 열렸다. 소제목입니다. 새로운 친구와 오래된 적. 2009년 봄 머스크는 회사를 지키고 모델 S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오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편 새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를 회생시킬 방안을 확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머스크는 테슬라에 유리한 기회를 포착했다. 2006년 로드스터가 세상에 공개된 직후에 테슬라에 합류한 디어미드 오코넬은 연방의회를 드나들며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을 테슬라도 적용받으려고 물밑 작업을 하면서 녹색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CEO였던 마틴 에버하드는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에 전기 자동차도 포함하는 법안이 채택되도록 물밑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오코넬의 의견을 지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델 S를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길이 열렸다. 머스크도 테슬라 차량을 대중에 선보일 때 세금을 공제하면 차 한 대 가격이 5만 달러 미만이라고 홍보했는데 바로 이 법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머스크와 CFO인 디펙 아후자는 DOE의 대출을 신청했다. 연방정부는 홀로 테슬라에 자금을 대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투자자를 더 찾아오라고 통보했고 테슬라는 실망에 잠겼다. DOE 팀만이 아니라 은행에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다. 한편 다임러의 고급 엔지니어링 팀 책임자인 허버트 콜러는 테슬라 초창기에 머스크를 만나보고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 하지만 대다수 스타트업은 기업 투자를 반기지 않았는데
머스크도 당시는 그랬다. 그러다가 2008년에 와서 머스크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상황도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오바마 정부가 DOE 대출 담당 부처에 프로젝트 공고를 서두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DOE 담당 부처는 실리콘밸리의 태양광 기술업체인 솔린드라의 대출을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곧 테슬라에도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다임러도 태세를 전환해서 5월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테슬라의 지분 10%를 확보했다. 결국 테슬라는 정부 승인을 받아냈고, 정부는 경제회생에 돈을 쏟아붓는 모양새를 갖췄다. 어쨌든 늘 현금에 허덕이던 테슬라도 당분간은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한편 마틴 에버하드는 제 손으로 일으킨 조직에서 쫓겨난 뒤로 1년이 지나도록 분을 사귀지 못했다. 초기 팀을 구성하고 2006년에 고객에게 판매할 로드스터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에버하드였지만, 회사를 떠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자신이 고용한 친구들 상당수가 해고되거나 사임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에버하드는 여전히 테슬라를 아꼈지만 머스크에게는 강한 적개심을 품었다. 2009년 봄 무렵에 에버하드는 명예훼손, 중상모략, 계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9월경에 에버하드와 머스크의 분쟁이 합의점을 찾았는데, 합의 조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소 제목입니다. 로드쇼. 2009년 중반 무렵 기업 공개 시장은 테슬라 팀원들이 보기에도 안개속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평범하기만 한 로드쇼를 바라지 않았다. 기업 공개를 간절히 원하는 회사가 투자자 전용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로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광경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물론 그런 프레젠테이션도 필요했지만, 그보다는 투자자에게 테슬라가 미래에 어떤 자동차를 선보일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다. 그때 기업 공개 준비 과정에 참여한 마크 골드버그가 젊은 혈기를 앞세워 오랫동안 애쓴 끝에 모건 스탠리의 타임스퀘어 건물 로비에 유리문을 떼어내고 모델 S를 전시하기로 했다. 주요 투자자는 가까운 대리점에서 시승할 기회를 얻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한바구음을 짓는 건 처음 봤어요. 라고 골드버그는 회상했다. 머스크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머스크는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머스크는 그해 여름부터 이미 트위터를 적극 활용했다. 휴대전화로 140글자까지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마케팅을 펼쳤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각으로 테슬라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를 떠올리지 말고 애플이나 구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자 머스크는 은행에 연락해서 테슬라의 주가를 논의했다. 은행에서는 한 주당 15달러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머스크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높아야죠. 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지금까지 머스크의 주장이 옳았기에 은행 측은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 마침내 1주당 17달러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생기업인 테슬라는 긴급자금으로 2억 2,600만 달러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날 테슬라는 상장기업이 되었다. 머스크와 팀원들은 로드스터를 몰고 맨해튼에 있는 나스닥으로 갔다. 머스크가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렸고, 그날 테슬라 주가는 41% 상승했다. 소제목입니다. 애플 따라하기. 테슬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7년간 로드스터를 만드는 데만 몰두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고 부품을 확보해서 최종 조립하느라 다른 데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변화가 필요했다. 이제 차를 판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영업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영업 기술을 익혀야 했다. 머스크는 그라시아스와 와킨스와 해결책을 논의했다. 그라시아스와 와킨스는 테슬라가 판매 이벤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판매 이벤트란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수표에 서명하는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자동차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순간이 바로 판매 이벤트라고 여겼으며 시승 기회가 이를 판가름한다고 굳게 믿었다. 한마디로 일단 고객이 운전석에 앉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와킨스와 그라시아스의 계획은 단순 명료했다. 시승하고 나서 차를 구매하는 확률이 높으면 테슬라는 그저 로드스터를 시승할 기회를 더 늘리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일반 매장은 지리적 특성에 한계가 있고 부동산 문제에 장기간 근무할 직원도 있어야 해서 이런 목적에 폭넓게 활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테슬라의 이동식 영업팀에 배치할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1년간은 30명이 넘는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와킨스가 감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와킨스와 그라시아스의 해결책을 도입하고 4분기별 예약자가 3배 증가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앞으로 테슬라는 연간 수백 대, 아니 그 이상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했다. 특히 다음 단계에선 비교적 저렴한 모델 S를 선보일 예정이었기에 실용적인 매장 네트워크가 절실했다. 머스크는 애플 소매 대리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지켜보고는 비서에게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조지 블랑켄십은 델라웨어 대학교를 중퇴하고 소매업에 뛰어들었다가 이후 애플에 합류했다. 그는 화요일 오전마다 잡스와 머리를 맞대고 3시간 동안 애플 매장에서 쇼핑하는 경험을 디자인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애플만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고, 이렇게 개장한 150여 곳의 매장은 지금까지도 애플을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컨설팅 업무에 주력했다. 머스크는 블랑켄십에게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는 머스크에게 나라면 애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라고 조언했다. 결국 블랑켄십은 테슬라에 합류했다. 그는 세계 곳곳에 테슬라 매장을 여는 업무를 맡았으며 주로 고급 쇼핑몰에 입점하려고 시도했다. 쇼핑몰 운영진이 처음에는 자동차 업체 매장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가 쌓은 인맥 덕분에 마찰 없이 입점할 수 있었다. 소제목입니다. 주당 $50. 롤린슨이 테슬라에 합류하고 만 2년이 지났지만 모델 S의 개발 총괄이라는 업무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나날이 늘어만 갔다. 디트로이트에서 롤린슨은 기자들 앞에 나서서 모델 S라는 차량 플랫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했다. 그는 차량의 모든 요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려고 테슬라 팀이 얼마나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였는지 설명했고, 안전성을 생각하며 전기 자동차를 완성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머스크는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새로 고용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회사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기업 문화를 다져가고 있었다. 그는 물리학의 제1원칙 사고를 중시했는데 이 사고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즉 다른 가설에서 추론할 수 없는 근원적 요소를 파고드는데, 이를 테슬라에 적용해서 해석하면 다른 회사가 한다고 반드시 옳은 방법 또는 머스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머스크는 아이디어가 적중하지 않으면 서둘러 태세를 바꿔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때로는 실수나 잘못처럼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국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점을 깨닫지 못해요. 오류 발생률을 낮추려고 의사결정을 줄이는 것보다 오류 발생률이 좀 높더라도 단위 시간당 많은 결정을 내리는 편이 낫습니다. 초반에 내린 결정이
치명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오류가 생기면 수정하면 되죠.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하다 보면 기업의 미래를 위해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초기에 롤린슨의 방식은 머스크와도 잘 맞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롤린슨과 머스크는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했는데, 그중에서 모델 S 초창기부터 이어 내려온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당시 테슬라 경쟁업체의 디자이너였던 헬리크 피스커가 모델 S를 디자인했는데, 테슬라 직원들이 그 초안을 보고 흰골에 갔다고 비웃었다. 문제는 차량 바닥에 배터리팩을 설치해서 차량 높이를 늘려버린 데 있었다. 테슬라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불룩한 모양을 좀 개선하려고 차량 길이를 늘렸다. 그랬더니 배터리 셀도 더 넓게 펼칠 수 있었고, 지붕 라인이 살짝 낮아져서 날렵한 세단이라고 할 만한 외관이 다시 만들어졌다. 하지만 머스크는 굳은 표정으로 지붕 라인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다며 배터리 팩을 최대한 얇게 만들라고 롤린슨을 압박했다. 그러자 롤린스는 배터리 팩이 너무 얇으면 도로 파편이 튀어서 차량 하부에 부딪힐 때 배터리 팩이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밀리미터 단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롤린슨이 한 발 물러서서 CEO인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배터리 팩 두께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양보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었다. 이후 모델 X 콘셉트카의 문을 두고 다시 격렬한 논쟁이 불붙었다. 머스크는 롤린슨이 지적한 기술 문제를 무시해버렸다. 차량의 강성이나 눈이 쌓였을 때 차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우려사항이 전부가 아니었다. 롤린스는 상업적으로도 그런 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미 콘셉트카를 직접 운전해 보아서 차 문을 열고 닫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었다. 원래는 모델 S 플랫폼을 거의 그대로 활용해서 모델 X를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생산 공정이 복잡해졌고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는 책임질 생각이 없었기에 롤린스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영국으로 가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머스크에게 회사를 떠나겠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롤린슨이 테슬라를 떠난 최초의 고위 임원도 아니었고 마지막 핵심 인사도 아니었다. 그의 운명은 여러 의미에서 마틴 에버하드와 유사했다. 둘 다 처음에는 머스크와 원만하게 지내며 그의 요구사항을 잘 맞춰주었다. 주로 에버하드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사업체를 구상했지만, 문제가 급격히 늘고 심각해지면서 머스크가 에버하드의 경영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롤린스는 머스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했으나 궁극에 가서는 머스크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소제목입니다. 1달러. 최고 재무책임자 아후자는 2013년 1월 초반에 계산을 모두 끝냈다. 테슬라의 전년도 모델 S 출고량은 2,650대였는데 4사분기 예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른 부문은 사정이 나아지고 있었다. 자금을 확보해서 시간을 얼마간 벌어놓았고, 2012년 연말에 프리몬트에 있는 길버트 패신팀이 한 주에 400대 생산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모델 S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제롬 기에는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모든 차종과 각각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추적해 각각의 문제점은 엔지니어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해결될 때까지 이틀에 한 번씩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목표일을 넘기고도 여러 달이 지나서야 한 주에 400대라는 이정표에 도달했지만 기어코 목표를 달성했다고 다들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공장의 생산 속도가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므로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아야 했다. 그러나 환불 가능한 예약금 5,000달러를 걸어놓은 주문이 수천 건을 넘었지만 영업팀은 또다시 거래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쩔쩔맸다. 아후자는 다시 계산해 보았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모델 S 세단을
4,750대 배송해야 1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들은 1달러의 수익을 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다. 한편 직원들은 거액의 돈이나 보람 있는 기업 문화에서 위로를 얻진 못했으나 전기차는 믿을 만했다. 사실 전년도 가을에 테슬라의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모터 트렌드라는 전문 잡지에서 25개 자동차 브랜드를 검토하고 11월에 모델 S를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또 12월 호 잡지 표지에 일렉트릭 쇼커라는 제목을 달고 머스크와 모델 S가 등장했다. 기사도 자동차 성능, 핸들링, 내부 공간의 안락함, 고급스러운 외관 등을 높이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테슬라의 모델 S는 존재 자체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두 가지는 미국 자동차 업계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하고 강력한 산업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다. 한편 블랑켄십은 세계 곳곳에 테슬라 매장을 여는 눈부신 공을 세웠다. 2012년 연말을 기준으로 그는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32개 매장을 개설했고 향후 6개월간 최대 20개의 매장을 더 마련할 계획이었다.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8개의 매장을 열었는데 3개월 동안 테슬라 매장을 찾은 고객이 160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이는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장을 방문한 고객 수와 맞먹는 규모였다. 텔레비전 광고에 한 푼도 들이지 않은 기업치고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와킨스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영업 활동을 강화했다. 채용팀 직원들은 모델 S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는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돌렸고 인적자원팀은 신규 주문을 처리했다. 그동안 블랑켄십은 배송을 점검했는데 고객에게 발송하는 모든 차량을 일일이 추적했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테슬라는 최초로 4분기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다. 단 1달러라도 수익이 발생하기만을 고대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00달러나 되는 이익을 손에 거머쥐자 머스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늦은 밤 트위터에 언론 보도 자료를 올렸다. 그러자 테슬라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43.93달러, 44.34달러, 45.59달러, 46.97달러, 47.83달러를 거쳤다. 그러다가 4월 22일 주가는 50.19달러로 마감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모델 S가 100점 만점에 99점이라는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하자 업계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기사 내용도 다음과 같이 찬사로 가득했다. 모델 S는 혁신의 결정체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을 갖춘 데다 디테일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신경 썼기에 놀라울 따름이다. 마티 맥플라이가 백 투 더 퓨처의 드로리안을 대신할 자동차로 테슬라를 선택해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부 모두를 위한 자동차 소제목입니다. 큰 파도 2018년 3, 4분기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머스크는 23일 안에 테슬라를 구해낼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3개월 전 머스크는 모델 3를 한 주에 5,000대나 생산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생산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생산율을 지속하지 못하면 그런 성과는 금방 무의미해질 터였다. 그는 테슬라가 반드시 흑자를 낼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배송에 유독 집착하기 시작했다. 8월 무렵에 테슬라의 현금 보유량은 16억 9천만 달러까지 감소했다. 이 수치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나 다름없었다. 머스크는 3, 4분기까지 10만 대를 배송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10만 대면 2017년 총판매량에 맞먹는 규모였다. 배송은 고사하고 프리몬트 공장에서 그만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다. 특히 연초에 도장 작업장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서 생산 과정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사회 임원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갖은 애를 썼고, 영업팀은 도장 공정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빨간색 모델의 가격을 인상했다. 머스크의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9월 후반에는 차량 60%가량의 배송을 끝내야 했다. 고객에게 차량을 넘기는 시기를 세심하게 조율했고, 실제로 고객에게 인도한 뒤에야 해당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동부 해안으로 배송할 차량은 배송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4분기 초반에 미리 제작했다. 서부 해안으로 배송할 차량은 그 다음에 제작했다. 해당 4분기 수익에 포함하려면 둘 다 4분기 완료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송해야 했다. 테슬라 내부에서는 이 과정을 파도 타기라고 불렀는데, 한 번에 모든 고객에게 차량을 배분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처리할 물량이 너무 많은 데다 시간이 부족해서 실패하면 거대한 파도에 테슬라가 휩쓸릴 우려도 있었다. 이 방법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4분기 목표의 달성 여부, 곧 회사의 성패를 9월 말에 가서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머스크는 이 부분에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골칫거리가 또 있었다. 그는 사기업 전환 자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문제를 SEC가 조사하면서 4분기 말 성과에 유달리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포착하고, 그들이 4분기 말 성과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다. 이번 4분기는 SEC의 회계 연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그가 로건쇼에 출연하고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소송을 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정부 측 변호사들을 만나러 갔었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면 SEC는 월말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테슬라에 부과할 벌금을 SEC의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건쇼에 출연한 뒤로도 머스크의 관심은 온통 배송에 쏠려 있었다. 그는 프리몬트 공장에 있던 본인 책상을 3km 떨어진 테슬라 배송센터로 옮겨놓고 밤늦은 시각에 미국 전역의 테슬라 관리자들과 통화했다. 한편 더그필드와 스트라우벨은 2018년 상반기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머스크는 영업팀과 배송팀 계획을 시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맥릴이 미국 시장 매출 담당자로 영입한 댄 킴이 나서서 온라인 영업 절차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장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매출을 늘리려고 시도했다. 이제 테슬라는 2013년도에 그 테슬라가 아니었다. 2013년에는 모델 S를 판매하려고 보니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기술로 스타트업 제조사가 만든 차량은 소비자 마음을 쉽사리 열지 못했다. 하지만 모델 S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모델 3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었다. 한편 일부 구매자는 기존 차량을 처분해서 구매 자금을 확보하는데 다소 도움이 필요한 듯 보였다. 킴은 고객 지원 센터를 강화하고 사내 영업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격려했다. 한편 케일 헌터는 2018년에 입사해서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사내 영업팀과 배송팀을 총괄했다. 헌터는 입사 후 8개월간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고, 그가 이끄는 팀은 35명에서 225명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구매 고객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았다. 테슬라 초기 모델에 예약금을 걸고 구매한 고객들을 먼저 공략했는데, 이런 고객들은 끌어들이기에 쉬웠다. 왜 테슬라 차량을 또 구매해야 하는지 설득할 필요가 없었고, 언제쯤 모델 3를 받게 될지 알려만 주면 충분했다. 2018년 1, 4분기와 2, 4분기의 매출 목표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공장의 생산 물량이 할당량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 무렵에 상황이 달라졌다. 머스크가 프리몬트 공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뒤로 생산량이 부쩍 늘어났다.
헌터팀은 그동안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고객에게 구매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를 소화하다가 매우 힘든 영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고객에게 연락할수록 상대방의 거부 반응이 점차 강해지는 것 같았다. 참고로 그때까지 영업팀과 배송팀은 공장 작업팀처럼 머스크에게 시달리지 않고 비교적 편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머스크는 전국 영업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서 야간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헌터는 다른 관리자들과 의논한 끝에 컴퓨터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복잡한 구매 관련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어차피 구매할 때 그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를 받으러 오는 광경을 머스크가 원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했다. 그들은 우선 고객에게 차를 가지러 오는 시간을 통보했다. 예를 들면 신형 모델 3를 가지러 금요일 오후 4시에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헌터는 고객이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방문자 목록에 해당 건을 입력해버렸다. 약속한 시간에 차를 받아가지 못한 고객은 다음 4분기까지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온다고도 안내했다. 모델 3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고객들은 구매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적극 제공했다. 헌터팀은 차량을 배송하기 48시간 전에 구매 양식을 모두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고객 목록을 펼쳐놓고 미국 전역의 출고센터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시간을 임의로 배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튿날 오후 6시까지 5천 건의 예약을 마무리했다. 헌터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노고를 위로했다. 그날 밤 헌터는 전화로 머스크에게 배송 일정을 모두 통지했다고 보고했다. 머스크는 정말 놀랍군 하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시큰둥한 머스크의 반응과 달리 이 성과는 매우 큰 업적이었다. 하지만 기뻐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당장 다음 부를 끌어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배송센터마다 차량이 가득 들어차자 머스크는 고객 집까지 모델 3를 직접 배송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원격으로 판매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상태였고, 텍사스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관련 법을 내세워 테슬라 매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었으므로 법망을 우회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온라인 구매 절차를 개선하려고 고심하던 댄킴은 아마존이나 우버 출신 영업사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배송 상품을 추적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본 경험을 참고할 생각이었다. 한편 머스크는 차량 배송 트럭을 잘 가려서 트럭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 보이지 않기를 원했다. 킴과 프란츠 폰 홀츠하우제는 서둘러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킴은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고객 집까지 몰고 가서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고 우버나 리프트 서비스로 회사에 돌아오는 방법을 제안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자택 배송은 매우 이례적인 서비스였기에 일부 구매자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4분기 최종 결과를 정리하니 완료된 배송량은 총 83,500건이었다. 이 결과는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10만 대라는 사내 목표에는 15%못 미쳤다. 머스크의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단한 성과였다. 회사를 흑자로 전환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물론 헌터 팀더러 업셀링에 주력하라고 지시한 점과 CFO인 아후자가 공급업체의 대금 결제를 미룬 방침이 흑자를 기록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회사의 미지급금, 즉 공급업체 등에 내주어야 할 돈이 이 4분기보다 20%, 전년도와 비교하면 50%나 늘어났다. 이렇게 테슬라는
공급업체를 이용해서 흑자를 달성했다. 한편 머스크는 몇 달째 모델 3의 가격 옵션에 집착하고 있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칵테일을 만들듯이 온라인에서 여러 관련 요인을 바꾸고 또 바꾸었다. 소형차 구매자의 성향은 모델 S 구매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급 세단보다 가격이 수만 달러나 낮아졌다. 생활상의 특성도 달랐다. 모델 3 소유주는 매일 사용하는 차량을 원했다. 자동차 구매 자금을 마련하려면 기존 중고차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머스크는 영업 인력을 대거 고용하지 않고 댄킴에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옵션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용법이 어렵지 않았다. 그야말로 원스톱 쇼핑으로 차를 사게 해주는 서비스였다. 또한 머스크는 킴에게 배송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머스크는 3, 4분기에 고객 직배송 서비스를 통해 배송률 20%를 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목표는 4, 4분기에 가서야 실현되었다. 이런 배송 서비스도 결국에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차원이었다. 머스크는 수익을 내는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직원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폐쇄할지 방안을 내보라는 말도 거리낌 없이 쏟아냈다. 이후 연방세 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인상된 가격을 상쇄하기 위해 테슬라는 모든 차량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모델 3 가격은 44,000달러에서 46,000달러였다. 여전히 처음 약속한 35,000달러보다 비쌌다. 테슬라는 이런 가격 조정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줄 알았는데 큰 오산이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가격 인하를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으며 지칠 줄 모르는 성장 말고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데다 아직 비용을 줄일 방안도 못 찾고 허둥대는 테슬라에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그래서 차량 가격 인하를 발표한 당일에 주가가 7% 가까이 하락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에 머스크는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다수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야만 예전에 약속한 대로 모델 3를 35,000달러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사실 온라인 판매에만 거의 의존하는 형태는 그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방식이었지만 난생 처음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발상 자체가 험난한 고생길을 예고하는 행보였기에 팀원들은 실망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론상으로는 매장을 폐쇄하면 비용을 손쉽게 줄일 수 있을 듯이 보였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수백 개 매장을 임대 및 운영하고 있었고 만기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 매장에 불만 꺼놓는다고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리 없었다. 그동안 머스크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무모한 계획을 밀어붙여도 투자자들은 너그럽게 눈 감아주었다. 테슬라가 막대한 현금을 소비하긴 해도 그동안 인상적인 성장 궤도를 그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에 이르러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테슬라에도 더는 환상을 품지 않았다. 테슬라 매출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전 4분기와 비교하면 연초 3개월간 무려 31%나 감소했다. 이런 손실을 메꾸기 위해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구매자를 찾아 나서는 동시에 모델 3를 앞세워 유럽과 중국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테슬라는 최저가로 약속한 35,000달러를 조용히 철회하고 39,500달러를 내세웠다. 카탈로그에는 없지만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35,00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매장이 마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은 무의미했다. 아무튼 4월에 테슬라 역사상 최악의 4분기 손실이 발생했고 이 4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 같았다. 일단 머스크는 어떻게든 버틸 방도를 찾아야 했다. 유럽에서 모델 3가 출시되면 테슬라의 매출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었다.
2013년 첫 4분기에도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배출가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쟁업체에 크레디트를 판매한 덕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처럼 이번에는 유럽의 테슬라 관리자들이 나서서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와 매출을 합산하는 거래를 조용히 협상했다. 크라이슬러로서는 유럽연합에 새로 생긴 엄격한 배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벌금을 피할 수 있었다. 이 거래는 2019년 봄에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향후 몇 년간 2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였다. 테슬라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변화였다. 그리고 머스크는 아직 중국 시장이 남아있다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해 후반기부터 중국에서 차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아직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회사 기반은 매우 불안했다. 몇 주 전만 해도 먼 미래까지 계속 수익을 낼 거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지금은 불필요한 위기를 자초해서 비틀거렸고 현금 보유량은 또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해서 6월 주가가 178.97달러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초 주가에 비하면 반토막 난 셈이었다. 공매도자들은 상반기에만 50억 달러가 넘는 평가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금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발생한 평가이익을 모두 합산한 것과 비슷한 규모였다. 소제목입니다. 중국 진출. 2019년 1월 어느 날 머스크는 상하이 외곽에서 진흙투성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장 위에 코트를 덧입은 그의 곁에는 친구인 로빈 랭과 상하이 시장 임용이 서 있었다. 그 땅은 테슬라의 두 번째 조립 공장 부지였다. 프리몬트 이후에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터라 세 사람은 몹시 들떠 있었다. 활짝 웃는 세 사람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테슬라와 중국 모두 흡족한 거래였다. 2004년에 마틴 에버하드가 머스크 집 앞에 나타난 뒤로 테슬라의 성장은 항상 허황한 꿈처럼 보였다.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머스크는 로드스터와 모델 S에 개인 재산을 포함해 모든 것을 걸었다가 테슬라를 통째로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을 맛볼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물론 먼 미래에도 테슬라가 성공을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원래 자동차 업계는 변동이 심하기로 악명 높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강력한 역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견뎌야 했다. 한때 내노라 하던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사라지고 흔적도 찾기 힘들어진 역사를 돌아보면 테슬라가 지금의 성공을 계속 이어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무도 머스크의 성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기자동차 업체의 CEO로서 무대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만든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의 주류가 되었고 자동차 업계는 이제 온통 부러워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경쟁업체들은 테슬라를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더욱 커지자 머스크는 양복 재킷을 벗었다. 그는 활짝 미소를 띠고 어색한 춤을 추며 승리를 자축했다. 잠시 후 가쁜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만큼 해냈다면 또 다른 것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